뉴욕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의 노른자 땅이 한국 소유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시 전체가 충격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점은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땅이 이제는 천문학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땅이 뉴욕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 자본 세력까지 개입하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민자 권익과 소수자 보호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처음 한국문화원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만 해도 이 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2009년 봄, 맨해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32번가의 부지를 약 200억 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런 과감한 투자는 꽤나 대담한 결정으로 비춰졌습니다. 첫 현장 방문 날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부지를 보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곳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정말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막연한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놓인 소송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환경 문제처럼 보였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마주한 환경단체의 대표는 이상하리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의 환경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외국 정부의 행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히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지하철 노선도와 지질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들의 주장을 파헤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논리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주변 여론까지 흔들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지의 지질 구조를 조사하던 한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이 설계가 오히려 지하수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부지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한 달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문화원의 설계가 오히려 이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법정은 숨죽였고 환경단체 측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준비 과정과 밤샘 노력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소송은 단순히 법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존재와 자부심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단체의 진짜 배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환경 보호가 아닌 특정 정치적 의도와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린 것이었죠. 첫 승소 판결이 났던 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문화원이 세워질 이곳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자부심과 미래가 새겨질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었죠. 첫 법정 승리 후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지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녹슨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가 흩날리는 복도를 따라 손전등을 비추며 걸었죠. 어두운 복도 끝 교실로 보이는 공간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창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빛이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낡은 책상 서랍을 비췄죠. 먼지가 쌓인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이클, 이곳이 바로 내가 취재했던 한글 학교야. 1980년대 아버지는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이민자들의 한글 교육을 취재했었어요. 그때 쓰셨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뿌리를 찾아 다시 돌아온 그들이라는 특집 기사였죠. 어린 시절 이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던 소녀가 자라 다시 이곳의 선생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한글학교 1991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카메라에 담겼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작은 교실에서 한복을 입고 노래하던 아이들, 뒤에서 눈물 훔치던 부모님들, 그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책장을 조심스레 넘겼어요. 서툰 글씨로 쓴 일기, 구겨진 시험지,
색이 바랜 그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말로 쓰는 일기, 나의 뿌리를 찾아서 같은 제목들이 아직도 선명했죠. 손전등 불빛에 반사된 먼지들 사이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어요. 1991년 6월의 졸업식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취재 노트에서 보았던 그 선생님이 20명 남짓한 아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며라는 글귀가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은 캐비닛 안에는 아버지의 기사에 실렸던 교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한글 차트는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한복 입은 인형은 색이 발해 있었죠. 기사 속 그 동요 모음 테이프도 찾았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인터뷰했던 분들의 이름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바자회 계획, 김치 판매 수익금 정산, 자원봉사 일정, 그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창가로 다가가 쌓인 먼지를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맨해튼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인터뷰가 떠올랐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거지. 마지막 남은 햇빛에 비춰 읽은 우리의 글을 잊지 말자라는 문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책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이 책은 아버지의 기록과 함께 우리가 지켜내야 할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철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스름한 저녁 노을 속에서 건물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버지가 기록했던 그 꿈과 희망을 다시 피워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죠. 맨해튼의 엄격한 공사 규정은 우리의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처음 2년간은 지하철 노선 문제로 그 다음 3년은 지하수 영향평가로 시간이 흘렀어요. 매년 새로운 규제가 더해질 때마다 설계를 수정해야 했죠. 지하 2층 공사 인허가가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하철 라인과 지하수 문제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었어요. 당초 825억 원이었던 예산은 637억 원으로 삭감되었다가 결국 771억 원으로 다시 조정되었죠. 환경단체의 방해는 더욱 집요했습니다. 뉴욕의 환경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무책임한 프로젝트라는 그들의 주장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쏟아지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느라 진이 빠졌죠. 지역 신문에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고 주민 설명회는 매번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설계 변경 작업은 밤샘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층 설계를 수정하고 대신 지상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과 뉴욕을 오가는 건축가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죠.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환경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설계안을 준비했죠. 매일 밤 지질 조사 보고서와 지하수 흐름도를 검토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설계가 오히려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법정에서 새로운 설계안을 발표한 날,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설계는 오히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적 방안입니다. 우리의 발표가 끝나자 판사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주장에는 분명 허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된 환경 피해를 주장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들의 말을 뒷받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설계는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하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주민들도 마침내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지 언론에서도 이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순한 건축 허가가 아닌 문화적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죠.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환경영향평가 청문회에서 우리의 새로운 설계안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9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나 환경평가를 넘어 이 부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9년간의 법적 다툼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것, 바로 이 땅이 담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였죠. 주변 조사를 시작했고 그때 우연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알려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코리아타운을 지켜온 박 할머니는 이 부지가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80년대 초반 이곳에는 작은 한인 식당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파는 식당이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쉼터와 위로를 주는 공간이었죠.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사람들은 이 식당에서 서로의 걱정을 나누고 작은 희망을 찾곤 했어요. 식당 한쪽에는 작은 떡방아가 있었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밤새 떡을 찌어 떡국을 끓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곤 했죠. 박 할머니는 그곳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공간이라 말씀하셨어요. 부지를 둘러보던 중 우리는 건물 구석에서 오래된 떡방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삭아버린 나무와 녹슨 철제 부품은 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이민자들이 함께했던 나눔의 정신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증거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명절마다 줄을 서서 떡을 받아가던 사람들, 식당 안에서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교민들의 모습들이 생생히 담겨 있었죠. 사진 속 사람들의 미소는 이민자로서의 삶이 고단했음에도 서로의 존재로 위로받던 그 시절의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박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장부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기로 했던 약속들. 그 기록은 단순히 식당 운영의 장부가 아니라 한인들의 삶과 꿈을 증명하는 귀한 자료였죠. 할머니는 이 식당이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80년대 후반, 경제적인 불안과 임대료 상승으로 더 이상 운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떡국과 음식을 나눴던 기억이 가장 따뜻했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이 부지가 단순한 건축 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한인들의 나눔과 정이 이어졌던 이곳이 이제 다시 한번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떡방아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살피며 나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삶과 나눔의 정신을 담은 공간이 되어야 했어요. 다시 한번 한인 커뮤니티가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부지를 노리는 또 다른 세력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문화원 부지를 둘러싼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어느 흐린 오후였어요. 내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내부 고발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 정치인이 부동산 개발 세력과 은밀히 거래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맨해튼 중심부에서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급격히 늘고 있었고 특히 우리 문화원 부지 주변으로 상가들이 하나둘 매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처럼 보였죠.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언론은 한국 문화원을 불필요한 외국 프로젝트로 몰아갔고 한국 정부가 지불한 1,580만 달러의 매입 금액을 문제 삼으며 뉴욕 시민의 이익을 무시한 거래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론은 점점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조사를 이어가면서 코리아타운의 정체성이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32번가 주변의 한인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 자리를 대규모 중식당과 상업시설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지역 상인회를 만나 이야기를 듣자 상황은 더 명확해졌어요.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뛰었어요. 건물주가 바뀌더니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한인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지역을 주시하고 있었고 문화원 건립을 막는 것은 그들의 계획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이 지역을 대규모 상업단지로 탈바꿈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한 번은 사무실이 누군가에 의해 뒤집혀 있었고
컴퓨터가 해킹당한 흔적도 발견됐어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는 오히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결정적인 증거는 지역 정치인의 이메일에서 발견됐어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주고받은 비밀 연락, 자금 거래 내역, 문화원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그들은 문화원 건립을 무산시켜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환경단체가 받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중국계 부동산 재벌이 설립한 재단에서 거액의 후원금이 환경단체로 흘러들어갔어요. 환경보호라는 명분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문화원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죠. 지역 언론사들도 이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문화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며 코리아타운의 정체성을 지우고 자신들의 계획을 강행하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섰죠. 지역 상인회와 연대해 코리아타운을 지키자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법률팀을 꾸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죠. 이민자들의 삶과 코리아타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고 박할머니가 들려주신 나눔과 정이 살아있던 공간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적으로 검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준비했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지역 장악을 위해 사용한 전략과 그로 인해 발생할 악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도 확보했어요. 정면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자본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진실과 커뮤니티의 힘이 있었죠. 뉴욕 시민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했어요. 뜨거운 여름날 아침, 기자회견장은 이미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담긴 서류 가방은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9개월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을 공개할 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한 것은 환경단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순수한 목적에서 프로젝트를 반대했지만 이후 개발업자들의 자금 지원이 뒤섞이면서 본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청중들의 웅성거림이 기자회견장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정치인의 부패 증거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 로비 자금 거래 내역, 상업단지, 개발 계획까지 그들은 코리아타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대규모 상업단지로 탈바꿈시키려 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폭로 직후 상대 측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뉴욕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길고 치열했습니다. 상대 측은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반격했고 한때 우리의 사무실이 털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강제 퇴거 협박을 받은 상인들, 불법 로비를 목격한 공무원들 진실은 조금씩 힘을 얻어갔습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지역 정치인을 기소했고 시의회는 문화원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물러났고 우리는 마침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거대한 자본이 도시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문화원 건립이 승인된 날 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예요. 그날 밤 저는 이 싸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문화원은 우리의 작은 승리였지만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문화원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년간의 기다림 끝에 맨해튼의 마천루 사이로 우리만의 독특한 존재감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한복의 곡선을 닮은 외벽은 낮에는 햇빛을 반사하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개관식 날 이른 아침부터 코리아타운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전통 공연단의 사물놀이 소리가 뉴욕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문화원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문이 처음 열리는 순간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땅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해냈다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첫 방문객들이 입장하는 순간 모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부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어요.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옥의 기둥들, 전통 문양이 새겨진 유리벽, 그리고 첨단 기술로 구현된 미디어월까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한글 도서관에는 5만여 권의 장서가 가득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특별 전시관에서는 외국인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 앞에서는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전통 공연장은 최첨단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판소리의 깊은 울림이 퍼지고 가야금 선율이 맨해튼의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서양의 클래식 공연장과는 또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감동을 선사했어요. 박할머니와 함께 전시된 옛 떡방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 작은 떡방아가 있던 자리에 이제 현대식 한식 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개관 첫날부터 프로그램은 성황을 이뤘어요. 한글 강좌에는 현지인들의 신청이 밀려들었고 한식 체험 클래스는 한 달치가 동나버렸습니다. K-파프 공연장은 젊은이들로 넘쳐났고 전통 공예 전시실에서는 외국인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죠. 한국의 빛 전시관에서는 우리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BTS의 뮤직비디오가 상영되는 공간은 늘 북적였고 한류 드라마 세트장을 재현한 포토존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화원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LED 조명으로 구현된 한복의 곡선이 마치 춤추는 듯했고 옥상 정원의 연못에는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불편했던 세력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문화원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안식처가 생겼어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이곳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개관 한 달 만에 뉴욕타임스는 문화원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문화원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평가였어요.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매체들도 앞다투어 문화원을 소개했죠. 그날 밤 늦게 문화원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의 문화원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다음 세대에게 자부심을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